제가 할 얘기는 우리 박동희 회장이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한 거원 40여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들어서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한 40여 분이 참석을 했는데 좀 주제넘습니다만은 제가 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요. 제 세대 나이는 80인데 정부에서 2살 내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또 하나 주자면 응사단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63년도 대학교 1학년 때 3월 10일 날 도당한 창호 선생 25주기 추모식 때에 우연히 참석하게 돼서 그 후에 흥사단을 지금까지 한 60여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이로 보나 여러 지난 경력을 보나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좀 주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보다도 한 10살, 20살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우리같이 태물이 해봐야 뭐 옛날 얘기나 자꾸 하고 그래서 사실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 선배들 말씀하라 그러면 자기 얘기만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또 제가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흥사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63년도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군사혁명을 해가지고 63년도에 민정이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그 이슈화되고 그때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61년도에서 5.16 혁명이 일어나서 국회도 다 해산이 되고 국회의사당도 없어졌었죠. 또 흥사단도 정치활동 정지를 당해가지고 활동을 정지를 당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금 저희 기념관에 가면은 사진도 걸어놨습니다만은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분이 군복을 입은 그런 자로 63년도 3월 10일에 도당 안창호 선생 추모 25주기가 되는데 이때에 미국에 있는 우리 이혜련 여사를 초청을 합니다. 이혜련 여사하고 그 안필립을 그 추모식에 초청을 해서 이혜련 여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1902년도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망우리 그 묘소에 가서 꽃다발을 도단생 묘소에 증정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청와대 그때 경무대죠.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이혜련 여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서 그 25주기 추모식을 그 지금 옛날 국회의사당 지금 시청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때는 이제 국회가 해산됐었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추모식을 하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선배들이 그 추모식을 거기서 크게 이제 하셨죠. 그때 이제 저는 그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찌들어지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학식을 3월 2일 날 하고 이제 시청 앞에 여기저기 이제 서울시내 왔다 갔다 이제 되게 대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루펜처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다녔는데 그 시청 옆에 그 국회의사당 자리 앞을 지나가는데 꽃이 뭐 잔뜩 있고 크게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단상에 뭐 이거 좀 아주 화려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 도단 선생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게 25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가장 이 추모식 양쪽에 큰 이 도단의 말씀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참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린다 하는 그 문구가 써있는 이 내리다리 플라카드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탁 와닿는. 야, 저런 말이 있구나. 그 뭐 누구 말씀인지도 그때 뭐라 그 도단 선생님의 그 말씀이구나 해서 그게 딱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도 뭐 그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책에서만 보던 도단 안창호 또 책에서만 보던 흥사단 그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물리대 이제 1학년 때니까 지금 이제 대학로 거기 이제 물리대 우리 캠퍼스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저 학생 수도 꽤 많지 않고 그랬으니까 캠퍼스에서 뭐 각과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뭐 선배하는데 우연히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저 흥사단이라는 게 뭐 하나 있더라.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 옆에 우리 저 이대영 선배가 있어요. 이대영 선배가 저보다 대학교 2년 선배예요. 수학과에. 저는 1학년이라 3학년이. 그 양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다음에 나보고 야, 너 저 대성빌딩에 명동이 있는데 거기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5월달에. 그 5월달이 창립기념식을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 삼아서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5월 그 창립기념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김용길이 또 이철수 이런 그 아카데미 이제 초기 사람들이죠. 그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천안 아주 그 촌 제가 이제 중학교는 그 아우네 병천중학교 유관순 조병 박사가 하는 그 요새는 순대로 유명하지만 거기서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이제 보성고등학교를 갔는데 이게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일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 친한 친구가 한 3명 있는데 이 친구들 보고 이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했는데 농촌 뭐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야, 이 친구들한테 농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 제가 언뜻 그 얘기를 들었어요. 흥사단에 저기 부곡에 농장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냐면 지금 안양 골프장에 있는데 거기에 흥사단 농장이 한 6,300평의 농장이 있어.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론철 씨하고 지원일 씨 양반들이더라고요. 동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야, 농촌에 가서 일하는 걸 좀 배우자. 근데 멀리 갈 거 없이 가자 그래서 그 친구도 그래서 흥사단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두 번째 찾아가죠. 거기 좀 갈 수 없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박 3일 동안 반 매는 걸 좀 같이 우리 친구들 하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병삼 선생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오래 계시다가 거기 가서 농장을 크게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간호사인데 그 양반들하고 좀 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63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격변할 때입니다. 박 대통령이 민정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결국 이제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민정 참여하는데 흥사단을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 했던 거죠. 25주기도 그렇게 하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63년도에 그러다 함석권 선생이 해외를 가셨었어요. 그 전에 미국 무도 초청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이 박 대통령이 63년도에 민정이행을 안 하고 민정이 그러니까 양반이 중간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서 이제 함석 선생님이 앞장서 반대 운동을 하셨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장중환 선생이 해서 지금 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연을
강연을 주최를 했어요. 주최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그 광화문 일대가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밖에다 마이크 장치도 없고 실내밖에 안 되니까 장려원 선생님, 그 함석헌 선생님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음번에 다른 데다가 한번 강연을 주최할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여름에 8월 달에 대광고등학교를 빌려서 대광고등학교에서 함석헌 선생 혼자 단독 강연회를 했어요. 8월 달에. 근데 햇빛이 엄청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그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에 한 2만 명이 참석한 거예요. 꽉 찼어요. 함 선생 혼자 이제 강연하는데 이 양반이 이 천막도 안 치고 아주 햇빛 땡볕에서 2시간을 강연해요. 2시간을 그래서 그 민정양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 주저앉은 거를 제가 65년도 한일회담 반대일 때 할 때 한 선생이 단식 데모를 집에서 했습니다. 17일 동안. 그때 제가 한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저도 단식을 했어요. 나는 100시간만 하겠다. 4일 동안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유영모 선생이 오셔가지고 함 선생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함 선생은 13살인가 우리거든요. 유영모 선생이 자기 제자죠. 오산고등학교. 그 야단을 막 노인 양반이 그때 이제 함 선생님이 연세가 60, 그 양반 1901년생이니까 65세고 유영모 선생은 78, 9세. 그게 뭐냐면 그 강연하다가 왜 주저앉았냐? 왜 쓰러졌냐?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함 선생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유영모 간 다음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간 거야. 일주일 금식하고 가서 햇빛에서 2시간 강연을 하다가 지쳐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63년도.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선거를 했잖아요. 윤보선 대통령하고 박정희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그때 밤중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이겼어요. 제가 가정을 사는 집에서 라디오 중계 방송을 밤새도록 듣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정양이 안 되고 결국은 윤보선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 생각을 하고다 학교에 이제 갔는데 웬걸 오후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 경상도 예천 무슨 봉화 이런 데 이제 아주 산골표죠. 거기가 그래서 15만 표 차로 윤보선 대통령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민정양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게 6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년부터는 이제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이제 일어나서 그때 그럼 흥사단은 어떻게 됐냐면은 흥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6 후에 2년 동안 정지됐을 때 그때 이제 주한 선생이 안도산 전설을 쓰시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쓰시면서 그때 뭐냐면 아카데미 운영 세칙이라는 걸 주한 선생이 63년도에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나가는 청소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근데 그때 기존적인 우리 선배단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당 때 하도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이승만 정권 시대 때 흥사단 운동한다고 그러면 형사 따라다닐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을 몰아넣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주한 선생이 그 세부 요강을 만들어서 겨우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생 아카데미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63년도에.
그게 이제 아카데미의 처음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처음에 63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64년, 65년도에 이제 안병욱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지도 교수를 모시고서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를 하겠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68년도에 이 단무 보고를 한 걸 보면은 그 4년 사이에 전국에 49개 아카데미가 만들어져요. 49개 만들어지는데 서울에 14개, 그 다음에 광주가 10개, 부산이 9개, 이렇게 되고, 그 시기에 우리 천안 도산 저 연구회도 그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기 지방에 또 어디입니까? 대전, 또 청주, 대구, 또 진주, 또 진해, 뭐 이렇게 해서 또 원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 확산을 됐죠. 49개. 그게 이제 아카데미의 처음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68년도까지는 상당히 그 활발했는데, 이제 69년도 그때 와서 이제 김신조 68년도 사건이 터지고, 정부에 이제 박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좀 자기가 그 당시 이제 삼선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자꾸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아카데미 활동이 제대로 못됐어요. 근데 그 60년대도 우리가 아카데미가 각 학교에서 등록을 하려면 그 지도교수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도교수를 해줄 분들이 없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은 다 겉으로 좋다고 그러는데 그 잘못하면 찍히니까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안 우리 저기 도단연구회 우리 오대영 선배가 그 성균관대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안 쓰고 도산연구회, 성균관대학은 도산연구회라고 그랬거든요. 저기 우리 저 박준희 이사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천안 도단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천안 분들이 많아서 천안 조금 얘기를 하면, 천안은 사실은 처음에는 천안고등학교에 우리 대학교 선배인 홍춘만 목사,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만 은퇴해서 홍춘만 선생이 우리 수학과 선배인데 수학 선생으로 천안고등학교 선생으로 가십니다. 그때 천안에 제가 이제 고향이 그렇고 해서 가끔 하숙방에 가서 하룻밤도 같이 지나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는 홍춘만 목사님은 항상 입단, 지금은 입단해서 입단은 안 하고, 그 양반은 함석헌 선생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둘이서 만나면 함 선생에 대한 얘기를 밤새도록 얘기를 이제 하던 그런 분인데, 그 천안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4년도가 저 안병욱 교수를 한번 모셔다가 강연을 한번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안병욱 교수를 모셔서 강연을 천안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인기가 좋아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아카데미 조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오대영 선배는 천안이 또 고향이고, 또 자기는 또 조금 정치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장을병 교수 아주 밑에서 뭐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마 살아계셨으면 정치 쪽에 뭐 했을 거예요. 그때도 정치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천안을 상당히 열심히 거의 뭐 매주일 토요일 날 천안을 가셨어요. 저는 천안을 가셔서 우리 교육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를 하다가 또 저 평택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가 이제 도단 창호 선생님 기념사업회를 하면서 이제 도단공원에 우리 저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기념관인데,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흥사단이 어떻게 돼야 된다 무슨 뭐 하여튼 뭐 이론이 많잖아요 지금도 뭐. 근데 딱 목표는 저는 하나예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도산 안창호사하는 이름만 알자.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애국자고 독립운동가라는 것만 알리면 되지. 그 양반의 무슨 사상과 뭐 생애 이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다른 사람한테 잘 안 믿겨요. 어디 가서 뭐 대공주의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얘기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도산 선생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러나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 내가 그걸 어디 가서도 합니다. 그 도산 선생의 아이덴티티 뭐냐. 첫째, 도산 선생은 글로벌한 지도자였다. 그 당시에 적어도 110년 전에 미국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카나다며 무슨 뭐 멕시코며 큐바며 이 여기 시베리아며 각국을 우리 동포들이 있는 곳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미국 가려면 배 타면 2달 걸리고 그런데 상해와 미국 그러니까 이 양반은 우선 100여 년 전에 글로벌한 리더였다.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신 분이다. 그게 다른 분들은 상해 임시정부나 중국서만 다 했거든요. 그게 하나의 선각자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토론도 합니다만 도산 선생은 노래를 많이 지어서 보급을 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20몇 개를 지어가지고 우리 흥사단에도 뭐 당의 노래니 무슨 뭐 노래를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학교 어디가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도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애국가를 부르게 한 거다. 또 대상학교 만들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게 그것이 다른 지도자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다. 저희가 그 선배님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상해 임시장 뭐 한 줄 아냐? 그 노인들 몇 살 앉아서 담배만 맨날 뻥뻥뻥 피고 앉아 있었지 뭐 한 거이냐 그래요. 우리 저 선배님들 얘기 들으면은. 그러나 도산 선생은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해서 특히 거국가 같은 거는 청구시는 거국가 같은 건 지금도 우리가 그 거국가를 부르고 들으면 정말 문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그 애절한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런 그 감성적인 지도자였다. 그게 이제 도산 선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큰 자산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도산기념사 앞에 제가 몇 년째 합니다만은 다행히 감사한 거는 도산공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강남에 도산공원이 지금 10,000평, 9,700평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강남 사람들하고 상당히 많이 싸워서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인식이 됐어요. 뭐냐면 강남 사람들은 공원이 생겼는데 도산모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근린공원이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묘소가 있기 때문에 도산공원이 생긴 거다.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산생 묘소가 마무리 있었거든요. 60년대 우리가 도산생 길 때 마무리 가려고 그러면 그때 버스가 어디가 중랑교까지밖에 안 갔어요. 시내버스가. 거기서부터 걸어갑니다. 그런 데에 도산생 묘소가 이 산꼭대기 있으니까 이 묘소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저 선배 단어들하고 또 안 풀립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박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한테 감사한 거는 그 묘소를 옮기는 거를 박 대통령이 땅을 지정해 준 거예요. 71년도에 양택식 시장을 불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묘소를 달라고 그러는데 강남에 배밭을 준 겁니다. 거기까지 배밭이었어요. 근데 묘소에 배밭하고는 이 밭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산하고 묘랑.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은 사직공원, 뭐 또 남산,
또 동작동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그래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를 70년대 지정해줘가지고 73년도에 우리가 묘소를 이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장을 하고서 나있다가 98년도에 이제 우리 기념관을 지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묘소 공원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강남 사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리기 위해서 그걸 많이 붙이고 얘기했어요.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인식은 됐습니다. 아 이거는 도산 선생 때문에 생긴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 저는 또 마침 그 옆에 소망교회 이제 그래서 장로를 있습니다만 소망교회가 있어가지고 소망교회가 가깝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소망교인들도 그중에 많고 또 집도 좋고 바로 노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런 그 감사하게 좀 생각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구청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좀 우리 기념관을 다시 더 크게 짓도록 하겠다고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한 예산 한 4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이나 그냥 아마 착공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또 그런 것도 하려면 공원은 굉장히 힘들어요. 공원 부지라는 것은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 거이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이라든지 땅 한 평 또 나무 하나 그루 자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원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그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도단을 많이 알리자 하는 거로다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도산의 희망 편지 지금 이제 368회로 지금 나가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매주일 이제 도산 그 전설 읽어가면서 문구를 뽑아서 내가 응사단에 주면 그걸 매주 목요일 날 2만 명한테 지금 그 이메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짧은 뭐 긴 것들은 잘 안 읽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인원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는데 조금 지금 답보 상태예요. 한 2만 명에서 지금 이제 한 7년 넘었죠. 7, 8년 한 500회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고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이가 먹으면 좀 주체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야 한다. 선배님 너무 좋은 말씀인데 큰 박수 좀 쳐주시고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백낙준 총장님하고는 어떻게 해서 사진을 같이 찍으셨어요? 저는 그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그 대학교 63년도에 있으면서 그 흥사단에 상당히 자주 이제 가서 이 선배들을 참 많이 사귀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식성이 변했어요. 평안도 식성으로. 평안도 선배님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평양냉면을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는데 백낙준 박사님은 집사람이 연대를 나오셨고 한 모임에서 인사를 했더니 백 박사님이 상당히 반가워하고 그 후에 이제 백 박사님 사무실도 몇 번 가서 또 말씀을 좀 듣고 또 정초면은 백낙준 박사님한테 이제 새벽에 가요. 새벽 그때는 보광동에 그 2층 집이었는데 가면은 그 김동길 선생이 커피잔 들고 왔다 김동길 선생은 그렇게 이제 백낙준 박사는 그렇게 가까이 모신 쪽입니다. 그 사모님이 연세대학교 동문이라는 거 음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언제 한번 모시고 나오면 노래를 이 노래 그거 아무 관계 없어. 하여튼 큰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선배님은 노인네가 아니시네요. 그 흥사단
1990 몇 년도에 전남대학교 강당에서 흥사단 대행가 뭐를 한번 했어요. 서영훈 전 이사장님이 축사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축사가 행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번을 얘기했더니 요 젊은 사람들은 자꾸 말을 끊는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김재실 선배님은 아직 안 늙으셨어요. 아직 500회 더 1000회의 도산 편지를, 희망 편지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이 자리를 참 이렇게 멋지게 해주신 우리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면서 이력서는 팜프레스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관세 차관이 되기 전까지 평양을 조용히 제일 많이 갔다 왔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는 잘은 모르지만 사무관 시절서부터 갔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70년도 수정다방에서 김재실 선배가 커피를 사 먹을 적에 3시 갔던 거예요. 저하고 또 김문식 선배님하고 이관세 차관하고 갔는데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양을 깊숙이 가장 많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표정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평양 사람도 아니니까 그걸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한 번만 갔다 와도 못 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국제정세가 어떤지 좋은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좀. 감사합니다. 뭐 12시가 다 돼서 식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시 시간이 좀 되더라도 얘기를 해도 좀 될까요? 어떨까요? 뭐 시장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로 반갑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 또 얼굴을 봐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한 50여 년 전 아까도 많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천안 도산연구회에서 어렸을 때 늘 주말마다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했던 동문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고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야 되는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저기 박준영 지사님 청와대 공보수석할 때 저는 통일부 대변인을 하면서 6.15 정상회담 지원하고 또 많은 협력을 한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오대영 형님, 김재실 선배님 늘 저희들 어렸을 때 지도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갈 길을 알려주고 뭐 이런 기억들이 많이 회상이 됩니다. 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작년에 50주년을 했습니다. 1972년도 9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1972년도 7월 4일 날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이 있고 그리고 2달 후에 이 연구소를 이 자리에 개설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가 이제 51년째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부설연구소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합니다만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잘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시간이 오늘 12시 반에 식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에 하여간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많고 아까 박준영 지사님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별로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시간이 없어서 사족을 좀 빼고 직설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여기 오셨기 때문에 잘 모셔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 연구소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5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이 땅의 길, 더 나아가 인류의 길을 지키기 위해 여기 또 다른 길을 창조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길, 통일을 만드는 길. 그들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입니다. 북한이라는 말도 공산주의라는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금기의 시대. 그러나 한반도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일념으로 1972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박재규 박사의 주도 아래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최초의 민간 연구기관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주변 강대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최초로 열린 한반도 문제 국제학술회의. 이를 계기로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공산권과 수교 이전인 1989년 국내에서 최초로 마르크시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탈냉전 시대의 사상적 흐름과 국제사회의 변화를 한 발 앞서 읽어내는 담론을 형성하는 등 무려 200여 회 이상의 국내외 중요 학술회의를 열어왔습니다. 한소 수교전인 1989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여 구공산권 국가와 국내 최초로 교류를 시작한 극동문제연구소는 1998년엔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1989년에는 통일인재의 산실 북한대학원을 국내 최초로 개원함으로써 통일 한국의 미래, 더 나아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 북한대학원 대학교와 함께 세계 각국의 전현직 강요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 세계 6개국에서 10여 차례 국제학술회의와 전략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축적된 연구 성과를 담아 다양한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7년부터 출간된 국내 최초의 사회과학 분야 연문 학술지인 아시안 퍼스펙티브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전문적 시각으로 담아내며 2008년엔 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출판부와 공동 출판하며 북한과 한반도 문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뛰어난 연구 성과는 연구진들의 활발한 대외 활동과 수상으로 입증됩니다.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설립자 박재규 총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2009년 프랑스 시라크 재단이 선정한 최초의 국제분쟁 방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 것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부문 평가에서 대학 연구기관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제14회 DMZ 평화상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통일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동문제연구소는 모두가 인정하는 한반도 미래전략 싱크탱크의 메카로 당당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비롯한 북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적인 연구와 함께 정책 대안 제시에 진력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대외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반도 문제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는 더욱 발전된 또 다른 50년의 역사를 가꾸어가기 위해 지난 발자취를 성찰하고 전략과 사고의 폭을 넓히면서 변화 속에서 보다 성숙하고 공감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만드는 힘,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힘, 그 희망찬 미래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소개를 드렸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오늘 그 국제관계 변화와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요청을 해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또 많은 식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세계 질서는 지금 재편되고 국제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 이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신기술 문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념과 가치의 분야까지 확대되는, 전 분야로 확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군, 블록 간의 정치 군사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대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더 과시화되고 있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진영화로 국제질서와 개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군사 안보 이슈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식량, 에너지, 기술, 보건 등 새로운 안보 위기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와 세계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는 정말로 대조정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상당한 변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시사점과 차관 사항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국제 질서의 이러한 변화가 신냉전 질서의 도래이건 이런 변화가 권력 정치의 귀환이건 간에 우리의 국익을 근본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잘 알다시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속성, 또 서방 세계와 중화 문명이라는 문명의 단층선이라는 한반도의 위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안보 이익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증진할 것인지 정말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우디와 UAE, 인도 등 대표적인 친미 국가들도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쿼드나 오커스, 사드, 한미일 협력,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동맹의 연루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동맹 연루가 작동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역과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첨단 기술 분야의 우위의 선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죠.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국제 규범과 이런 거버넌스, 특히 여러 가지 제재가 시행이 오래됐었습니다만은 이 제재 레짐이 사실상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 세계 무역 질서와 금융 질서의 상호 의존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해왔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에너지 자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서방의 취약성을 보여줬고 달러의 지배적 지위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이 추가 대북 제재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기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작년에 73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는 아무 제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역할을 별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소위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 많죠. 조지아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푸틴 등 러시아 지도자들이 누차 묵과할 수 없는 핵심 안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충돌이었죠. 또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남중국해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분리하고 있고 이것은 유사한 행동 패턴이 예상됩니다. 그럼 북한의 핵심 이익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비확산, 핵 비확산 체제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의 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다페스트의 협정이 휴지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모범적으로 핵을 폐기한 국가예요. 핵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전략자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가 엔도스를 해서 핵을 폐기하면은 모든 걸 체제를 안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크라이나의 후회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졌다면 과연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았을까?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협정, 그래서 더욱이 거기다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고, 그래서 비핵 국가들이 핵무장의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이 비핵화 트랙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아마 갈수록 핵무장론이 굉장히 비등하게 될 겁니다. 막 갈수록 저는 그렇게 되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적으로 지역적 군비 경쟁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문제다. 일본은 GDP의 2%까지 군비를 확대하고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소위 안보에 대한 세계 문서를 개정해서 안보 정책을 대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아는 분들, 전문가들은 많은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신냉전적인 이런 조류들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비핵화에 난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더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미중의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패권 교체기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 패권의 싸움에서 그것이 교체될 때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1, 2년, 10년, 20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한 기간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과정에서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협력들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GDP가 1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런 추세라면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그런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북한에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는 걸 보면서 모든 경제력을 집중해서 핵 개발하는 것을 잘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결정을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또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작년 4월 25일 날 북한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9월에는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해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겨냥한 전술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군사위성도 빠른 시일 안에 발사를 해서 또 ICBM 개발을 지속해서 2025년까지 핵무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지금 국가의 목표로 설정해 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는 남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여기 박 지사님도 와 계십니다만 6.15 때나 14선언 노무현 정부 때나 또는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이나 많은 교류와 협상과 대화를 했지만 과연 지금 북한은 남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북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보는 시각이 김정일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이러한 면을 별로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나 정부에서도. 북한에서 과연 한국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대적 관계다. 한국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다.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의 원칙에서 대응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1991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가?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남북관계는 보통 국가 간의 관계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민족이라는 우선에서 하는 특수성에서 입각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가? 지금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은 아까 그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억지로서의 핵무기가 아니라 사용하는 핵무기로 전환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면서 하노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실패를 계기로 해서 두 개의 조선으로 향하는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단정하긴 그렇습니다만은 2017년 11월 29일 날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그 이후에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2018년부터 남북 회담이 됐고 남북 정상회담이 됐고 4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9월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북한이 변화를 갖기 시작을 한 거죠. 2019년에 가서 신년사를 보면 그때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족 제일주의,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해서 해간다는 것이 모든 남북 간의 합의서의 서문, 모든 자료의 기본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에 민족공조라는 용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4, 5년 됐어요. 노동신문조차도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라는 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 국가제일주의 그리고 보통 국가화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서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에 두 차례 있었죠. 2019년에 하노이 회담까지. 물론 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대내적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과 자기 최고 지도자가 협상을 한다. 그거는 보통 국가와 정상 국가로 가는 대내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핵 문제는 타결을 못 받지만 북한으로서는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본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근거가 소위 북한에서는 당 대회가 제일 가는 행사죠. 거기서 당 규약들을 개정을 합니다만은 2021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당 규약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담론을 삭제했어요.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승화 발전시키면서 민족보다는 국가의 틀을 중시하는 두 개의 조선으로 향하는 이념적 지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대화 안 하는 거예요. 남쪽이 지원하는 거 안 맞습니다.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것보다도 이 큰 흐름에서 국가 운영 전략 노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우리를 보는 시각과 관심, 인식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정관령 우린 타성, 관성에 젖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6.15 때나 14 때나 4.27 때나 다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7.4 성명 때는 국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성과 이런 민족 관점에서 보던 것이 국가 간의 보편적 관계로 바뀌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편성 추구 경향이 아마 강화될 거고 통일과 민족의 담론보다는 국가 담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거기에는 기저에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추진한다. 그것도 당국가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상국가와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 그것은 안정적인 권력 기반, 대내 통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정상국가화 해간다는 것. 거기서 국가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또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경제 기반을 구축해가는 것. 그리고 국가의 핵 능력을 과시해서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자기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 이러한 틀에서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김일성 시대는 체제의 경쟁이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체제 생존이었고 김정은 시대는 체제 정상화였다. 그래서 국가성을 강화를 통해서 남북 공존을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단정하긴 이르지만 핵무력의 힘을 바탕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 두 개의 조선의 전략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도 일부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만 갈수록 학부의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제재라든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의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에서의 규약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의 본질을 힘의 관계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또한 국력과 국력의 대결이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대회를 또 개최해야 돼요. 이거는 김정은이 혼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당규약의 기조에서 모든 정책과 전략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이 도대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되겠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 질서의 대조정기에 있는 이런 정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현 정세를 신냉전 구도로 인식을 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핵무력을 강화해서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이제는 상황이 과거와 다른 한반도는 새로운 주기에 들어섰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냉철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간의 또는 국가 간의 대립구도의 강화로 군비 경쟁이 각국에서 가속화되고 있고 한반도 문제는 국제 안보의 연동성 확대로 국제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국제 문제의 한반도화 현상이 중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지역이 한반도가 됨에 따라서 북한은 세계 질서 재편 상황을 이용해서 생존 공간 마련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데 아주 주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민족주의에서 탈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미중의 전략 경쟁과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 블록에 전략적으로 편승해서 한반도 상황을 주도권을 갖고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은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의 상황의 주도권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5년이 당 대회에서 핵무력 완성을 하는 목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2, 3년 동안 집중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호 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체제를 추진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지만 핵무력 건설이 북한의 대외 정책, 내부의 경제 건설 등 모든 내정을 구속하고 여기에 집중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적인 제재로 인한 곤경을 대외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내 잠재 역량을 모두 총결집해서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협력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고 협상 입지가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미국을 상대로 대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11월이 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진척 상황이 2025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9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간에 모든 결집을 해서 그것이 정리되면서 그 다음에 가서야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관점, 북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남남 갈등의 문제. 너무나 이게 통일 문제, 북한 문제, 국내 정치 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갈라져 있다. 인식이 너무나 다르고 여러분들 동창회나 모임에 가서 정치 얘기 못합니다. 북한 얘기 못합니다. 너무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정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여기 또 회장님이 나와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남남 갈등으로 해서 국론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견이 없는데 미국과 중국과 이 싸움, 일본과의 싸움에서도 많은 학자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우리 의견과 우리의 이 방향과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갈라지면은 그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 않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거다. 딱 정해져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 국무성에서 와서 여기서 회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합니다만 저희들 보고 그래요. 한국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들 만나보면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다릅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가보면 완전히 이쪽이고 저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전부 이쪽이니까 한국의 입장이 뭐냐. 이거 심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포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북한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만 유지하면 뭐합니까? 평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핵 억제력 해야죠. 북한이 저렇게 핵 대발을 하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바퀴가 양쪽이 두 쪽이 같이 돌아가야 마차가 앞으로 가지 핵 억제력만 하고 거기에만 대결로 하면은 마차가 나갑니까?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들고 가겠습니다.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이 됐지만 1979년에 동독에 핵과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서독이 미국과 협의해서 1983년에 핵과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소위 공포의 균형, 대립구도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서독은 꾸준히 동독과 평화협상을 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무슨 위기가 되고 하면 거기에만 몰입해서 대응하고 타결하고 핵 억제력하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노력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요. 이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없어요. 우리의 몫이에요.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 안 나가고 대결이 안 생기고 핵을 억제하고 하는 데까지만이 미국의 몫이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통합을 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들 거기에 전부 쏠려가지고 바퀴가 하나로서는 마차가 나갈 수 없어요. 하나 예만 더 들고 갈게요. 요번에 텔레비에서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꽃제비 해가지고 옛날에 텔레비 보면은 옷도 못 입고 그 한겨울에 신의주에서 계단에서 쪽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통에서 먹을 걸 찾아요. 청소년기에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보낸 청소년들과 편안하게 강남에서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 우리가 통합이 됐을 때 만났을 때 대화가 되겠어요? 멘탈리티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통합을 하겠어요? 통합은 물리적인 통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런 포럼에서 다양하게 많은 문제, 무슨 도산의 생각, 사상 이런 것도 전파하고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길이 아까 박 지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어렵고 심각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아주 좋았다 그러면 박수를 한 번 더 쳐주세요. 이관세 소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카톡방에 어느 날부터 약간 손들 얹는 얘기들을 해요. 카톡방에. 그냥 공지만 하라. 카톡방에. 공지만 하지 왜 네 의견을 자꾸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까 김재실 선배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김재실 선배님이 저한테 저 별실에서 얘기할 때 10분만 얘기할래? 뭐 긴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고 40분 얘기하자.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항상 젊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좋은 게 그거예요. 사고가 늙지 않는다는 거. 근데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어디 모임에 가면 정치 얘기, 북한 얘기 안 합니다. 또 이미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은 전부 외골 쓰고 자기 고집들이 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꼰대라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거. 그래서 이 남북 문제도 그렇고 대북 문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노력하고 하나로 뭉쳐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배타하지 않고 이런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겸손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정년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우리 그 흥사단에서 알고 싶어하는 게 있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도산 선생이 임시정부나 모든 회의감은 지금 우리가 카톡방에 싸움하듯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도 서로들 정말 죽기 살기를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무슨 조그만 데 가면 하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성 상인들까지도 상투를 잡고 죽기 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산 선생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대공주의하고 애기애탈을 했어요. 그 얘기 왜 이게 먹혀 들어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대공주의하고 애기애탈을 녹아 들어갈 거냐.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윤회 약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참석자하고 손을 같이 한번 잡아주고 우리 관여사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우리 사회자님 이리 오셔서 잡았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도산 선생님이 생각한 아마 대공주의와 애기애탈 같은데 한번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오늘 포럼은 이거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 극동문제연구소 관계하시는 우리 공상호 선생님하고 우리 사진 찍어주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사진은 오늘 스피커하고 한 분들은 요 앞에 앉으시고 나머지는 뒤에 다 서서 사진 많이 남습니다. 특강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우리 김진실 선배님하고 우리 이관세 선배님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 오늘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